자, 안녕하세요. 일단은 1장 제국주의 질서와 일제의 식민통치정책 2절 일제의 문화통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일제 문화정치라고 제목을 이렇게 적었는데요. 20년대라고 좀 적어주세요. 1920년대. 자, 일제가 우리나라를 1910년대는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무단 통치를 했습니다. 무단 헌병 경찰 통치라고도 하는데, 자, 근데 20년대는 문화 정치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되게 느낌이 좋죠. 아, 문화적으로 좀 부드럽게 우리나라를 통치했구나.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인용부호입니다. 우리가 그런 통치를 문화적으로 통치를 일제가 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일제가 표방했던 겁니다. 일제가 우리에게 우리는 지금 문화 정치를 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에게 이런 식으로 표방했던 정치 형태라서 우리가 인용부호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른바 문화 통치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학습 내용 어떤 면에서 그러면 이런 문화 통치가 일제가 표방했던 내용과 그리고 실체는 어땠는가 요거를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세계사적인 흐름을 좀 20년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910년대에 1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하게 됩니다. 1914년에 시작해서 1918년에 끝이 나는데 이 동맹국이라고 해서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오스트리아, 헝가리와 같은 나라들이 전쟁을 일으켰고요. 여기에 맞서 싸웠던 나라들을 연합국이라고 부릅니다. 연합국은 영국, 프랑스, 러시아 같은 나라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라들 보시면 다 모두 다 유럽에 있는 나라들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세계대전이죠. 그래서 아시아에 있던 일본도 여기에 참전을 하게 됩니다.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전쟁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일본이 연합국에 합류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1918년 승리를 거뒀던 나라들이 바로 연합국 국가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느낌이 안 좋죠? 일본이 승전국 대열에 들어서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그 이후에 우리가 또 알아둬야 될 개념이 민족 자결주의인데요. 이게 1차 세계대전의 종종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게 되면서 승전국이었던 미국 대통령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포함한 14개조 평화 원칙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 가장 중요한 내용이 민족 자결주의입니다. 여기서 이 자결은요, 민족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는 거예요. 자, 이거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원래 민족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20세기 초반에는 세계적으로 제국주의 시대였잖아요. 그 제국주의 국가들 밑에 지배를 받고 있던 식민지 국가들은 이 자결권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승전국이었던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미국의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발표하자 식민지 약소국가에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럼 우리가 민족운동을 일으키면 우리가 독립을 쟁취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희망이 생긴 거죠.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바로 그 이듬해인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3.1운동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일제시대 때 있었던 우리 민족운동 가운데 가장 규모가 컸습니다. 그런데 이 3.1운동의 발단이 되었던 것이 바로 윌슨이 제창했던 민족 자결주의라는 거죠. 자, 이 민족 자결주의 원칙을 기초로 해가지고요, 파리 강화회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1차 세계대전을 전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회의가 진행이 됐는데 이게 파리에서 열렸어요. 그리고 이 파리 회의에서 중요한 조약이 바로 베르사유 조약이 되겠습니다. 자, 베르사유 궁전 아시죠? 프랑스의 왕궁입니다. 여기에서 조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 같이 묶어서 파리 강화회의,
베르사유 조약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한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좋은 내용을 담고 있는 민족 자결주의가 전 세계 약소민족 국가들, 이 식민지 국가들에게 민족운동을 촉발시켰다 그랬잖아요.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결과는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왜 그랬느냐? 바로 동유럽 등 일부 일부 지역에만 적용이 돼서 승전국 식민지는 대부분 그대로 유지가 되는 모습을 보여요. 알고 보니까 바로 전쟁을 일으켰던, 요건 빨간색으로 표시할게요. 자, 독일이라는 나라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승전국이었던 미국이 이 독일이 가지고 있었던 식민지들 국가들에게 민족 자결주의를 표방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독일의 식민지 국가들이 해방이 되면 독일이 더욱더 약화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원칙을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그 당시 일본의 식민지였잖아요. 일본은 승전국이었죠. 그럼 이 승전국의 식민지인 조선은 3.1운동을 일으켰을 때 결국은 성공을 거둘 수 없었다는 거죠. 결국은 3.1운동은 독립을 쟁취해내지 못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3.1운동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겐 의미가 있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운동이긴 하지만 국제 질서에서 봤을 때 이러한 측면도 있다는 거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20세기를 뒤흔들었던 정말 중요했던 사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다시 파란색으로 들어가 볼게요. 바로 러시아 혁명입니다.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는데 러시아는 원래 황제가 다스리던 국가였어요. 황제 국가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황제 국가였던 러시아의 민중들, 노동자와 농민들이 힘을 합해서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자, 그래서 전 세계에서 최초로 공산주의 국가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주의 정부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옆에다가 공산주의라고도 좀 적어봅시다. 일단 역사에서는 요거를 비슷한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데 이 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가 들어서게 되는데 그 나라 이름이 바로 소련이 됩니다. 소련은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이걸 줄인 말이에요. 그래서 맨 앞 글자인 소자와 그 다음에 연방의 이 연자를 묶어주시면 바로 소련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소련이란 나라가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이긴 했지만 전 세계에서 유일하잖아요. 그래서 국제적인 공산당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코민테른이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개념을 잠깐 메모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러시아 혁명을 일으켰던 레닌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르크스의 사상을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마르크스. 공산주의를 창시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마르크스는 어떤 주장을 했냐 하면은 이 사회를 이원화시켜서 봤어요. 생산 도구를 소유한 계급이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 생산 도구라는 것이 토지와 그리고 공장인데 이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 바로 지주가 되겠고 그리고 공장을 소유한 사람 자본가가 되겠죠. 이러한 지배 계급들이 여기에 소속돼 있는 농민이라든가 그리고 노동자들을 탄압한다는 거예요. 계급적으로. 그래서 무산자 계급, 재산이 없는 계급들이 힘을 합해서 이러한 지주와 자본과 같은 유산자 계급, 재산이 많은 사람들을 공격해서 이들을 소멸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마르크스는 혁명이라고 불렀어요. 혁명. 역사적 과제라고 부른 거예요. 역사는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한 거죠. 그리고 이것을 실천에 옮긴 사람이 레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혁명을 통해서 이 사회는 어떻게 되느냐? 공산주의 체제로 된다는 겁니다. 공산주의라는 것은 바로
이 지주와 자본가 계급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들을 농민과 노동자 계급이 공평하게 나눠서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을 공유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구현할 수 있는 가치는 바로 뭡니까? 평등이라고 하는 가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상을 우리가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라고 부르고요. 우리나라 독립운동에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왜 그럴까요? 공산주의가 표방하는 것이 이러한 계급 간의 갈등, 여기에서 노동자 농민이 힘을 합해서 이 지주와 자본가 계급을 소멸시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불평등한 구조가 세계적으로 또 하나 또 있죠. 바로 제국주의 국가들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요거는 필기를 여기다 해보겠습니다. 여기 너무 크게 했네요. 자, 제국주의라는 단어를 여기다가 써볼게요. 자, 이 제국주의라는 것도 결국 지주와 자본가 계급이 만들어낸 어떤 그런 구조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 밑에서 억압당하고 있는 국가들, 그것이 바로 농민과 노동자의 국가인 식민지 국가들이다. 그러면 이 식민지 국가들이 혁명을 통해서 제국주의를 타도하는 것도 역시 공산주의 혁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은 무엇도 인정하는 것이냐? 바로 독립운동도 사회주의 계열에선 지원해주고 인정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독립운동가들도 많은 분들이 그 당시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회주의 사상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독립운동 계열에도 이러한 사회주의자들이 많았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 체크해 두시고 이후에 독립운동 파트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어요. 자, 이것이 연도가 참 의미가 깊은 게 1910년 무단 통치가 시작된 지 정확히 10년째 되던 해예요. 이 해에 일본인들은 너무나 놀라게 됩니다. 한국인들이 무력하게 그냥 이 무단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순응하면서 살 줄 알았는데 전 민족적으로 만세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이게 3.1운동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일본은 큰 충격을 받고 통치 방식을 180도 전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른바 문화정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문화, 관습을 존중하겠다고 갑자기 태도를 바꾼 거예요. 3.1운동 이후로. 자, 그럼 일본이 일제가 표방했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발표했던 내용이에요. 자, 문관 총독도 임명이 가능하다. 원래는 무관만 가능했잖아요. 군인들만. 그런데 문관 총독도 임명이 가능하다. 자, 그리고 헌병경찰제 폐지하겠다. 보통경찰제로 전환시키겠다. 자, 그리고 표현의 자유 일부 허용하겠다. 그래서 한글 신문이 가능이 됩니다. 이때 창간했던 신문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2차 조선교육령을 발표하게 돼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제1차 조선교육령 기억하시죠? 기초적인 일본어 교육과 초등교육과 그리고 실업교육을 강조했던 교육령이었는데 제2차 조선교육령에서는 보통학교의 교육을 연한을 연장하고 한국인들도 많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통학교를 증설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자, 그리고 도 평의회라든가 부면, 이게 지방행정구역 단위입니다. 이런 데에서 협의회에 의원 일부를 선거로 뽑는데 한국인들이 일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을 해주게 됩니다. 자, 겉으로 보기엔 표방하는 내용들은 굉장히 진짜 말 그대로 문화적이고 한국인들을 인정하는 그런 태도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 실제는 어땠을까요? 이 실제가 중요합니다. 별표 치시고 1945년 해방되는 날까지 문관 총독이 한 명도 임명된 적이 없고요. 자, 그리고 헌병경찰제는 폐지한다고 했지만 경찰 숫자가 2배 가까이 증가가 됩니다. 경찰서도 늘고요. 숫자가 경찰관 숫자도 듭니다. 게다가 1920년대 사회주의가 유행하게 되면서 사회주의자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치안유지법을 제정하기도 합니다. 옆에다가 사회주의 탄압이라고 적어줄게요. 자, 그리고 한글신문 가능하게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엄격하게 검열을 해서 마음에 안 드는 기사들은 삭제하거나 신문을 일정 기간 간행을 못하도록 만들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교육 측면에서도 학교 수가 여전히 부족했고요. 그리고 학교 운영 비용을 지역 주민들이 부담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학비가 비싸고 경제적으로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니까 실제적으로 한국인들의 교육의 여건이 좋아질 수가 없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도평의회라든가 부면협의회에 한국인들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의결권이 없습니다. 표결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일정액 이상 돈을 낸 사람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결국은 한국인들은 실질적으로 참여가 힘들었다. 자, 그럼 이 문화정치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겉만 번지르르한 그러한 문화적인 내용들을 표방은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 안에서 민족운동을 하셨던 분들 내에서 바로 친일 세력들을 양성하는 데 목적을 뒀다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부드러운 통치를 했으니까 한국의 독립운동가들도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일본이 이렇게 잘해주는데 우리가 굳이 독립운동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는 세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중요한 내용이니까 별표 칠게요. 자, 이른바 문화정치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실체는 뭐다? 우리 민족을 분열시키는 정치였고, 그리고 우리 민족을 속이는 정책이었다. 자, 이렇게 해서 메모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옆으로 넘어갈게요. 교과서 자료입니다. 1918년과 1920년 경찰력의 변화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경찰관 숫자, 경찰서 숫자가 굉장히 늘었다고 했습니다. 어느 사건을 기점으로? 1919년 3.1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자, 여기에 3.1이라고 메모해 주시고요. 여기도 3.1이라고 메모를 해봅시다. 자, 밑에 읽어볼게요. 일제는 이른바 문화정치를 표방하면서 헌병경찰제 폐지하고 보통경찰제를 시행했으나 오히려 경찰관서와 경찰의 숫자는 더욱더 늘어났고 탄압과 감시도 강화되었다. 이게 실체였다는 거죠. 자, 그러면 교과서 사진 자료들을 몇 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시흥에 있는 공립보통학교 7회 졸업식이랍니다. 1919년 3.1운동 전의 사진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진 보니까 교사들이 제복과 칼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뒤에 일장기 보이시죠? 자, 그런데 3.1운동 이후의 사진입니다. 여전히 일장기는 있으나 지금 선생님들이 양복 혹은 한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3.1운동 이후의 모습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일제의 이른바 문화통치가 시행되면서 나타난 변화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곳은 여러분들 이건 인쇄가 잘못된 게 아니고요. 실제 사진이에요. 동아일보죠. 동아일보의 기사가 지금 삭제가 돼서 글자가 제대로 인쇄가 안 된 상태로 발간이 된 겁니다. 자, 이게 왜 이런 모습이 나오죠? 바로 일제가 사전 검열을 해서 마음에 안 드는 기사는 삭제하도록 요구했기 때문이죠. 자,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시대가 바로 1920년대 문화통치기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내용 정리는 마무리했고요. 여러분들은 개념 확인 문제를 스스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